미뤄왔죠. 예. 처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시작할까 계속 미뤄왔는데 벌써 이제 12번 중에서 7번째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앞에 선생님은요, 지난해에도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와인에 대해서. 여기 뭐 서신동에 전주 와인문화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박형민 원장님이십니다. 와인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미술사 강의를 하는 건 또 아니고요. 그냥 와인과 인문학, 또 와인이라는 게 알아두면 미술과 어떤 그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유럽 여행에 가면 저는 처음에 와인이 제 좀 주 전공이지만 최근 들어서 작년에 도슨트를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흔히 말하면 미알못 미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와인을 얘기하다 보면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역사를 얘기한다는 건 하나의 사조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사조를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조 때는 이러이러한 작가 이런 작품이 좋은데 나중에 또 그러면 이 작품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얘가 오랑주리에 있네? 얘가 오르세에 있네? 등등등등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쪽 분야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 없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유럽을 1년에 한 4-5번 정도를 아무래도 초청을 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솔직히 고백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프랑스 파리를 자주 가도 루브르 일행들이랑 가자 그러면 저는 루브르 앞에 있는 카페에 있을 테니까 갔다 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막상 가서 한두 번 봤더니 볼 거 몇 개 없던데 왜 여기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갔다 와. 그럼 카페에서 와인 마시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도슨트도 듣고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책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작품이 어디 있었네? 그러면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2월 달에 처음으로 미술을 이제 배운 좀 그 새내기 입장으로 파리에 가족 여행을 올해 초 1월 말에 갔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아이 셋을 키우는데 그리고 저랑 와이프랑은 또 같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술관을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미술관을 한 8개 정도 들라쿠라 미술관도 찾아가고 피카소 미술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대형 미술관 말고도 그런 데를 가면서 이런 매력이었고 내가 옛날에 여기 도슨트 수업 들었던 그 그림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좀 되게 좀 새로운 뭔가를 알아가는 재미가 저한테 좀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유럽에 가셔서 어디 좋은 곳에 가셔서 미술 작품도 보시고 또 와인도 즐기시고 하는 게 아주 뭔가의 큰 틀에서 연결되는 어떤 그 좋은 취미더라고요.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내공이 고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와인 이야기 한번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아침부터 커피 먹고 나가? 들리세요? 하얀 거 좋아, 하얀 거 좋아. 갑자기 하얀 걸 좋지. 참 드셔. 와인 들어간다. 맛있네. 아야, 너 한잔 할래? 제대로 티켓 되는군. 이건 말이었어, 쓰였어. 전이랑 와인이랑 잘 어울린다는 게 많이 뭐지. 나는 뭐지? 치와야, 치킨에 아이. 이야, 저걸 햇빛에 저렇게 넣어? 할아버지 그거 나 알아? 원래도 티야. 그냥 다 마시는 거요. 왜 그러지 않아? 내지 상불 시험 몰라도 잘 먹어. 시험 몰라도
와인 아무것도 아니요. 와인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라. 얘들아, 와인 안 보내줘도 된다. 우리는 다 방법이 있으니까. 해. 와인 잡터. 그럼 갑시다. 10월 17일이요. 18이야. 이마트로 갑시다. 어디? 다시. 원문 싫어. 또 말. 로마.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뭐 경쟁 상대라고 말하시면 그렇지만 아무튼 뭐 큰 대형 업체죠. 예, 이마트에서 한 광고인데 올해 건 아니고 작년에 광고인데 너무 재밌어서 좀 제가 길지 않고 그래서 이 광고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작년부터 강의를 쓰고 있는데 말하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와인 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막 있는 거 같고 막 있는 책하고 막 특히 주변에 와인 좀 아는 척하면 얼마나 재수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와인 is normal. 와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크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원래부터 우리가 막 즐기던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 지역도 좀 알아야 되고 좀 요거는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몇 가지 상식적인 수준, 그러니까 알아두면 꽤 괜찮은 상식이 돼요. 굳이 막 내가 이걸 가지고 직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는 잘나치를 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을 좀 알면 유용하다. 그리고 이런 게 알아두면 여행에도 좋은 팁이 된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술 같은 경우도 저같이 이제 미술에 이제 관람객으로서 그리는 건 아예 전 못하고 그나마 취미를 그래도 가져보려고 하는 게 좀 이제 좀 감상 쪽에 좀 사주하고 감상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찾아가고 싶은 어떤 작가가 생기고 그 작가의 미술관이 어느 작품이 어느 게 있고 이런 거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인으로 나중에 그 지역을 가면 파리만 가는 게 아니니까 좀 프랑스 저 어디 니스 쪽에 가면 거기 박물관에 누가 이 작품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재미를 하나씩 늘려가듯이 와인도 알아두시면 맞아 내가 이 지역 여행 왔는데 여기 무슨 와인 유명하다 그랬어. 그럼 그 와인을 그 지역 가면 전주 가면 비빔밥 먹어봐야 되듯이 비빔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비빔밥 먹어야 돼. 그렇듯이 좀 알아두면 유용한 형식이나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전주 와인문화 아카데미라는 와인 교육과정을 14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달에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43기가 개강을 합니다. 좀 오래됐죠. 14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와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오신 분들이 또 다 지역에 다 분야에서 열심히 뭔가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저희 도립미술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저희 와인 아카데미 하신 분이 계셔서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런 강의도 하게 됐고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베를린 와인 트로피나 이쪽 아시아 코리아 이 3대 트로피인데 여기에 좀 다 골고루 제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올해도 당연히 7월 달에 베를린 심사가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다 밀어놨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랑스 론 지역에서 와인 기사들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프랑스를 가실 때 저를 만나시면 제가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프랑스에서 모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심각하면 안 되니까 와인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와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려고 와인은 말이지 뭐야 하시는데 또 그런 거보다는 와인하면 와인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그냥 밑에 있는 나한테 그냥 와인은 두세 글자로 요거다 서너 글자로 한 문장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부터
나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뒤에 하면 앞에 해버리면 또 똑같은 답을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인은 뭐뭐다. 땡땡땡이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예. 나한테 와인은 만찬이 떠오르네요. 만찬. 예, 뭔가 만찬이고 디너다. 좋습니다. 뒤에 선생님. 술이다. 와인은 술이다. 예, 술이라고 하는 거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니까 어찌됐건 와인은 술이다. 선생님. 마음이 위안이다. 마음의 위안이다. 평상시 와인을 자주 드시는군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는 와인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 혹시 나한테 와인은 땡땡땡이다. 뭐 아까 말한 어렵게 막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어렵다? 아니요, 분위기 잡을 때 분위기다. 필요한. 예, 뭐 좋습니다. 와인은 분위기가 생각나니까 와인은 분위기다. 우리 끝에 있는 선생님. 호기심이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은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 좀 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네,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예, 오 좋습니다. 저하고 미술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예. 와인은 뽐낼 때 뽐낼 때, 예, 못낼 때 쓴다? 아니면 뽐낼 때 쓰는 그 녀석이 싫다. 뽐내는 것이다. 예? 예? 뽐낸다고. 뽐낸다. 와인과 와인을 막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와인은 네, 그런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잠깐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 와인은 유럽이다. 와인은 유럽이다. 와인하면 결국 떠오르는 건 유럽이다. 예, 와인은 유럽이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와인은 비싸다. 비싸다. 예, 아우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와인은.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판다 등등등등이 다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나한테 와인은 뭐 마지막입니다. 네, 다 있습니다. 예, 마지막이십니다. 저한테 와인은 그냥 벽장 속의 친구다. 벽장 속의 친구. 벽장 속의 친구면 어떤 그 의미를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항상 그 생각권이 있는 것이면서도 예. 그냥 어쩌다 한 번도 찾지 못하는 뭔가 벽장이 있고 굳이 뭐 어떨 때는 안 가다갈 때는 옆에도 가까이 있지만 또 뭔가는 또 거리감이 쉽게 꺼내지지 않는 이런 느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하고 느낌이 좀 왠지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더운 것 같은데 뭐 에어 컨디셔닝이 어떻게 뭐 방법은 없나요? 에어컨이 이렇게 지가 알아서 돌아간대요. 자동이래요. 되게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인 하면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죠. 뭐 어렵다, 비싸다 등등등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뭐 일반적으로 와인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오는 일반적인 가장 많이 나오는 답들을 좀 이렇게 좀 모아봤는데 뭐 신의무사원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나고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입니다. 뭐 아까 말한 술이다. 그냥 술인데 어떤 사람은 비싼 술이고 등등등등 여기 있는 답들이 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나하고 맞지 않는 술이 되는 경우도 서로 있습니다. 와인을 그래서 한두 마디 말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뭐 전문가들한테 뭐 와인을 한두 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와인을 모두 알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까지 아는 만큼 알고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뿐. 그냥 뭐 그런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다른 그 어떤 비교를 봤을 때 가장 복잡한 거는 사실이다. 다양한 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거를 술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술이라고 하는 건 더 다른 범위로 보면 음료의 하나입니다. 음료 중에 선생님 아까 내가 우리 선생님 나한테 와인이란 아까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살짝 의견도 계셔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딱 불공평하잖아요. 네. 나한테 와인이란 땡땡땡이다. 마지막이다. 분위기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음료,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라고 이제 카테고리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도 결국 더 큰 음식의 그 카테고리 보면 음식의 한 분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음료든 음식이든 간에 어찌됐건 가장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하고 하늘의 별만큼 많다는 게 또 와인이니까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좀 알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기본적인 또 겹치는 용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미술사를 이해하는데 뭐 사조원 정도는 알아야 이 시대 흐름이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됐고 그때 역사적인 배경과 어떻게 맞물려서 이렇게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와인도 그냥 큰 틀에서의 약간은 뭐 너무 와인은 역사보다는 지리적인 특징. 왜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 유명하다는 이 보르도는 어디쯤에 있는가? 얘는 북쪽인가 남쪽인가? 뭐 지중해를 끼고 있는가 대서양을 끼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른 특징이 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잘 자라는 게 뭐 저쪽 남도에서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북쪽에서 조금 추운 데서 잘 자라는 품종도 있고 더운 데서 잘 자라는 품종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충분히 잘 자라고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걸로 그 지역의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다 그 색깔이 좀 다르고 또 같은 품종이라도 만드는 사람이 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니까 그냥 전체는 알 수는 없지만 큰 맥락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 와인이 이렇게 좀 뭔가 하나씩 좀 눈에 좀 보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와인을 다 모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뭐 다 와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조금 더 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수준 높은 우리 미술관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이 작품을 실제로 이 작품이 이태리에 있는 작품입니다. 혹시 몬탈치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들어보신 분? 네, 다행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몬탈치노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이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보면 요 중에 하나가 이 작품입니다. 벽면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매년 이 마을이 와인으로 엄청 유명한 마을이에요. 이태리의 3대 명주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조그만한 정말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마을도 인구 몇만도 안 돼요. 하지만 엄청 슈퍼리치입니다. 이분들이 워낙 여기가 고급 와인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라 농구라고 해서 다 일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서 좋은 차 타고 스포츠카 타고 집에 가시고 해마다 이 포도의 작황을 매년 좋지 않잖아요. 뭐 쌀 농사가 작년에는 어땠다, 재작년에는 어땠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는 더 심합니다. 이 포도라는 특징이 매년 기후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런 유럽 나라들은 우리는 기후가 안 좋으면 하우스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인위적인 터치를 많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 뭔가 수확하려고 하는데 우박이만 내려가지고 포도가 막 다 맞잖아요. 그 해는 그냥 거의 망치는 거예요. 그나마 남은 것 좀 20-30%라도 건지려고 또 그런 땀방울 또 흘리죠. 그거를 자연이 주는 거를 인위적으로는 막지 않아요. 와인을 만들 때 쓰는 포도는. 그래서 그 해의 기후가 정말 수확하고 끝날 때까지 긴장을 볼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매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죠. 그러면 이 해에 여기도 보면 이 작품에 보면 이게 2000년 적혀 있어요. 2000년도에는 포도의 퀄리티가 여기 보니까 별 3개. 장수들 치는 별이 5개. 최대 5개까지 있어요. 5개까지 있는데 뭐 2개 하나는 보통 잘 표시를 안 할 거. 그러니까 정말 보통일 때 3개. 좀 좋다. 오, 좀 평상시보다는 더 좋았어. 4개. 오, 올해는 아주 좋았어. 5개. 매년 유명한 작가나 뭐 회사라든지 이런데 작품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뢰받은 사람도 영광이고 그걸 의뢰받은 사람이 자기가 작품을 그리거나 이런 모르는 화가입니다만 이분은 작품을 기증을 한 거고 또 뭐 얼핏 보면 뭐 여기 얘는 이런 부가티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아마 수석 디자이너가 아마 그림을 기증한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4개, 99년은 4개.
2000년은 3개. 예, 이런 식으로 신의 물방울이라는 또 유명한 이제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의 와인품을 우리나라의 와인품을 일으킨 것도 사실인데 신의 물방울 작가도 와 유명하니까 여기에서 부탁을 했어요. 신의 물방울 작가한테 이 그림을 기증받아서 거기에다가 이해는 별이 4개 이런 식으로 그 해의 격황년도를 하나씩 벽에다가 좀 이렇게 타일처럼 만들어서 늘려갑니다. 예, 지금은 제가 갔다 왔을 때보다 더 늘어있겠죠. 매년 하나씩 붙어가니까 이런 게 이제 있다. 그만큼 해마다 기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복잡하게 와인 이야기를 하려고 아니라 아까 패러디했던 그 원 작품이 그 작품. 다 아시는 그 작품. 제가 강의 때 이제 요거를 쓰다 보니까 매번 설명을 하는데 스프마토네, 뭐 공기용품 이런 거 이제 둘째 치고라도 매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작품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루브르를 그렇게 많이 갔어도 그 왜 줄 서 있어서 저걸 봐 오히려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이제 올해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니었으면 진짜 올해 정말 외국도 한 번도 못 나갈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실제 작품을 봤는데 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작던데요. 그러니까 늘 들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상상 생각보다 작다. 근데 뭐 그래도 그런지 너무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충분히 작지 않았고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유럽의 경험상 이제 중국 친구들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앞서 들어가야지 이 친구들 뒤에 밀리면 이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딱 쳐 있더라고요. 딱 보면 몇 명 이따 돌고 나가고 또 그 다음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대기 줄에 한 8-7명씩이 한 번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보고 2-3분 주는 것 같은데 개인 사진도 막 찍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이 앞에서 시간을 처음으로 많이 보내서 강의를 매번 할 때 쓰는 내용이지만 저한테도 좀 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작품 누가 그리셨죠? 네?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다 뭐 아시는 3대 거장이지만 어디 출신이시죠? 피렌체잖아요. 네, 다시 피렌체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거기에 가장 마청이죠. 근데 작품은 어디 있죠? 네, 파리 루브르에 있죠. 왜? 그래서 참 음모론도 막 이거 막 가져간 거 아니야? 이거 뭐 프랑스 애들이 막 이태리 했을 때 뺏어간 거 아니야? 음모론도 있었고 듣는 게 있었지만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의 이름은 모나리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브르에 있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이 작품의 이름에 있는 이 여주인공의 이름 뭐죠? 작품의 이름이죠. 이 여인의 이름. 이 여인의 이름은 리자예요. 리자. 모나리자. 모나는 결혼한 여인에 붙이는 이렇게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리자 부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좀 우습죠. 이거 뭐야 이거 말장난도 아니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좀 다 아는 거를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미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와인을 보는 시각을 조금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상 알아두면 괜찮은 상식이네 이렇게 해주면 리자 부인이라는 이 작품이었다는 거죠. 네. 조콘토의 와이프여서 조콘토 부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리자다. 또 이렇게 알쓸신장 넓고 얇게 와인도 뭐 깊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이제 뭐 좀 어불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즐기는 소비자의 애호가의 입장으로서 너무 막 그러니까 미술학도처럼 막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이 정도 알면 되잖아요. 지금 말하는 모나리자에 대해서 나머지는 알면 더 좋고 몰라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와인은 이 정도쯤 제가 오늘 강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리자 부인 수준으로 할 거니까 다른 이야기로 와인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불편하지 마세요. 와인을 마시다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을
혹시 이거 수업 때 나왔나요? 이거? 마르실 듀상 이야기 혹시 안 하셨나요? 듀상이 이거를 가지고 엽서에다가 모나리자 엽서에다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장난해서 나도 이거 내 작품이다 그랬잖아요. 이 작품의 이름이 LHOOQ. 네. 그녀의 엉덩이는 뜨거워. 발음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불어로 발음하면 제가 5%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걸로 패러디처럼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 작품이다. 이걸 이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고 솔직히 이제 수업 때 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여기 작년에 왔을 때 여기 도슨트 수업에서. 어? 그래? 하고 좀 찾아봤죠. 강의 자료를 들으면서 뒷상의 그 샘이랑 변기 보로스 폼피두 센터에 가서 봤었고요. 예, 강의 때 들었던 거 작품을 다 보러 갔었어요. 올해 초에. 그리고 요게 이 작품이 실제 요겁니다. 요거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베니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이런 출장을 가면 굳이 뭐 시간을 내서 미술관에 가진 않았는데 이제 좀 작년에 도슨트를 듣고 나서 이제 수업 때 들어왔던 그 작품을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어떤지. 의외로 기대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고 등등 있어서 이 작품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지금 폐기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갔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이렇게 연관돼 있더라고요. 좀 넓고 얇게 여러분들과 같이 알쓸 신작인데 새로운 잡박사전이 될지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술사 얘기에서 와인 이야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떨어져 있진 않더라고요. 와인이. 와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갖고 즐기시다 보면 좀 맞이하는 문구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있습니다. In vino veritas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어서 보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은 또 뭐 무슨 뜻이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주 오래된 라틴어에서 온 격언인데 베리타스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또 아는 분들 압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가면 베리타스잖아요. 베리타스 룩스미아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 진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뭐랄까 표라고 해야 되나요? 가 이제 진리는 룩스미아 나의 빛이라는 걸 표현을 쓰는데 또 다른 그런 격언 중에 하나가 와인하고 연관된 인비노 베리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노는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 베리타스. 이제 뭐 아까 와인은 이렇게 좀 아는 척, 있는 척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와인 모임 할 때 건배 딱 할 때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비노 베리타스로 건배 제의 한번 하시면 정말 오늘 들었던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인 모임도 그래서 베리타스나 인비노 베리타스 말도 많이 하고요. 상호에도 많이 알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이 말, 인비노 베리타스라는 말은 어디 가나 널려 있는데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요. 이때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기원전 300~400년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 지금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전부터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플라톤이 좀 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졌어요. 그때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가까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느낌적인 언어로. 인비노 베리타스,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 취중진담도 혹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취중진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취중진담은 정말 취해서 내가 기분 못하는데 상대방은 내 진실을 알아버리는 이런 이불킥이 되는 취중진담이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비노 베리타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당시는 어떤 그 왕이 뭔가 결정을 했던 시대가 아니고 도시국가 형태니까 뭔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공화정에 모여서 국가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와인을 마시지 않고, 저 때는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와인을 마시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치를 얘기하고 싶으면 와인 마시고 그래서 얘기를 해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결국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없이 말하는, 그러니까 특히 더 리더 그룹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마셔서 취해서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는 그건 이제 아까 말하는 거 리더가 할 얘기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할 얘기는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대로 마시면은 너무 좀 밤샘 긴 토론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와인에 물을 좀 타서 대신 이게 또 몸에도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약간 에너지도 되고 뭔가 자기가 용기도 하는데 도움도 되고 등등등등이 되는 어떤 그런 음료였기 때문에 와인을 마시면서 중요한 국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뺄래뺄 수가 없었던 거죠. 와인에 물을 타서 좀 마셨습니다. 안 뺄 때는 싱싱한 이제 이 당시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포지엄이라는 말. 심포지아에서 왔는데 함께 와인을 마시는 것이라는 뜻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또 책이 심포지엄으로 또 번역이 된 향연입니다. 이게 같이 마시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대화에서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대화하는데 와인 없이 얘기한다? 그건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게 서양 문화의 기본적인 좀 뿌리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프랑스, 이태리 가시면 왜 얘네들은 점심에도 와인, 아침 빼고는 항상 와인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와인 마시는데 아무튼 모든 식탁에는 와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좀 하나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를 좀 더 즐기는 데 있어서는 뭔가 알아주는 거예요. 플라톤은 와인은 진인간의 기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때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도 와인 마시고 막 헬렐레라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되 취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을 마셔라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주량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요걸 모르고 막 하는 경우 많아요. 그때 플라톤의 말이 지금도 저는 막 느껴지는 게 본인이 좀 주량이 좀 세다고 내가 소주 3병, 4병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와인, 에이 뭐야 이거 포도 주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막 좀 원샷으로 몇 잔 조금 한 번, 두 번 마시잖아요. 1시간 뒤에 보면 푹 쓰러져 있어요. 그런 경우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주량이 좀 세시다고 그건 이제 우리 몸은 약간 생략 쪽에 좀 이제 뭔가를 적응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와인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시지도 않지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술 마시지 특히 소주 마시듯이 저거를 막 안치하들 하시면 훅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아무리 와인이 뭐 좋다고 해도 조금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양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마시면 또 늘어요. 조금씩 늡니다. 예. 조금씩만 늘려가지고 너무 술 앞에서는 막 좀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와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좀 주량이 세다는 분들 와인 마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그때 힘든 경험으로 내가 다시는 와인을 못 나봐라. 네,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이 술의 성질을 알고 좀 알코올 도수라든지 느낌을 알면 그렇게 막 무리하게 안 가는데 조그런 거를 막걸리처럼 알코올 도수가 화이트 와인이면 한 13도 정도 되고 12도, 13도, 레드 와인은 14도 이쪽 저쪽 되는데 그거를 막걸리처럼 원샷 먹으면 훅 갑니다. 요즘 위험해요. 요즘은 소주 도수가 17도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17점 몇 도까지. 쉽게 보면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알코올 도수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맥주 먹듯이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 와인은 홀짝 부딪히면서 짠해서 또 한 모금. 그러니까 와인을 조금 드시는 분이면 좀 마시면 되고, 좀 내가 술 주량이 안 센 분들은 부딪혀서 입만 대도 되고. 자기의 주량만큼 내가 마시면 되고 절대 자기 거를 강요를 하거나 강요를 받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내가 어느 정도쯤인가를 알면 하면 되고 또 하나 약간은 너무 겁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다른 술을 이제 한때 이제 잘 못 먹으니까 좀 먹고 막 힘들어서 나는 술 자체를 못 먹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와인도 그냥 입에 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만큼 알코올 도수가 다른 좀 센 술, 아니면 위스키라든지 센 술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또 뭐랄까 우리 몸에 반응하는 느낌이 좀 다르니까 또 달콤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게 좀 있어요. 5도 정도 되는 모스카토 다스티 뭐 이런 거 알코올 도수도 많이 높지 않고 달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시원하게 해서 한 잔 두 잔씩 좀 드셔보시다 보면 점점 몸이 잘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 다른 술보다는 와인으로 즐기시는 게, 어차피 술을 좀 즐기실 거면 와인으로 즐기시는 게 낫잖아요. 그 말씀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올해 갑자기 와인 소비가 확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뭐 레스토랑, 식당은 물론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와인샵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오히려 더 그만큼 사서 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트 이런 데서만 좀 와인을 알다가 이제는 전문성 있는 매장에 가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왜냐면 전문성 있다고 해서 비싼 데는 아니거든요. 자기 이제 경제 수준에 맞는 거 드시면 되니까. 그런 거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 저는 큰 역할을 한 분은 저는 김희애 씨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애 씨 너무 감사해요. 아시죠? 매일 와인만 드시다 보니까 그것도 레드 와인 그 판매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김희애 씨가 자주 드시는 와인이 있었잖아요. 물론 매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었고 파티한 와인도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관심 있게 보이니까 저 와인 저 프랑스 보르도 와인 저건데? 그래서 수입사에 전화를 했죠. 제가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와인이 너무 노출이 몇 번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이 와인 거기서 혹시 협찬했어요? 물어봤어요. 협찬한 게 아니래. 그걸 그냥 사서 쓴 거예요. 여기서 협찬을 할 때 PPL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자기도 그 얘기를 최근에 이제 여러 명 알아본 사람이 전화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와인 좀 그거 좀 보내줘요. 몇 박스나 있어요.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3만 원대면 살 수 있는 와인이. 몇 박스 좀 보내줘요. 했더니 재고 얼마나 있어요? 6,000병인가 많이 있대. 그래서 처음에는 더 시키려다가 그러면 우선은 한 3박스, 한 박스가 12병이고 3박스 36병만 먼저 보내주세요 했어요. 물건이 주문을 저녁에 했으니까 다음날 주문이 들어가서 그 다음날 도착을 했어요. 테이스팅 해보니까 괜찮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맛도 괜찮아. 오케이, 이 가격이 괜찮아. 더 추가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없어. 솔드아웃. 와, 그 찰나가 소문이 확 나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매스컴의 영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김희애 씨 감사히 그리고 그 와인도 바로 솔드아웃 됐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그 물량이 다 떨어지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그 다음 물건이 와가지고 왔는데, 그때처럼 이제는 인기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와인 하나로도 되게 재미있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다르지만 저는 와인이 그걸 잠깐 보면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와인이 그만큼 내가 이제 너무 많이 깊숙이 대중화됐다는 거죠. 시음회를 많이 해요. 네. 시음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음회도 많이 하고, 특히 코로나만 안 했으면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 저희 와인지모에서도 그런 걸 꾸준히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 친구들은 못 와서 조금은 분위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개인 소비들 집에서 사서, 집에서 또 식사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외식보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서 이왕이면 가족들끼리 조금 좋은 술 마시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 좀 경제 수준하고 문화 수준하고 좀 패턴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하고 갭차가 정말 10년 이상 난다고 생각, 와인 갭차는 더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많이 좋아졌어요. 즐기는 문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이런 문화도 더 많이 익숙해졌고 잘하고 있고 성숙됐다라고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와인만 지금까지 내용 중에 어려운 건 좀 없으시고요. 자기가 재미없어서 조시는 분들. 와인을 준비한 것 중에 G7이네요. 베스트셀러 와인 중에 하나죠. 이마트에
정영진이 잘 찍은 와인 중에 하나. 그 중에 품종은 샹도네라는 드라이한 타입의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을 처음에 준비했는데 와인은 좀 몇 종류 정도를 준비해 주셨죠? 서너 종류? 지금 두병 더 있어요. 두 병 더 있어요. 네. 화이트 와인 시원하게 드시면서 예.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가져. 와인은 칠레에서 만들었고 뭐 샤르도네라는 품종은 나중에 뭐 내가 프랑스 와인 이야기 했다 하지만 오리진은 프랑스가 오리진인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와인 생산에서 다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난한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 하나인데 달지 않은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인 오픈하는 거를 뭐 제가 여기 강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스크루는 다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요거는 된 거를 뭐 주기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빼서 여기다 이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T자로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얘는 캡슐도 솔직히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 못하지. 이 상태에서 다 이게 붙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자꾸 빼려니까 힘도 들지. 안 되니까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뽕 튀어서 옷 다 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콜크가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뭐 뒤에 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르크가 왜 부러지는 이유는 물론 오픈을 잘 못해서 부러지는 것도 있는데 보관 때문에. 예 보관이를 좀 잘 못하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코르크라고 하는 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탄력성이 좋은 불참나무의 껍질입니다. 그거를 이제 통째로 껍질을 벗겨내서 그러니까 탄력이 있으니까 신축성이 있으니까 꽉 좀 센 힘으로 마개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팽창을 좀 하니까 이 공기가 좀 더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말라요. 그러다가 적정 시간 이상이 되면 얘도 다 밑방에 벌집 모양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찌됐건 와인이 조금 더 뭔가 이 와인에 터치를 합니다. 더 터치를 하기 쉽겠죠. 그러다 보면 얘는 발효주이니까 공기열을 어느 정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맛이 변해갑니다.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고 점점 익는다는 표현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치처럼 점점 익어가는데 피크, 김치도 보면 맛있게 익은 딱 타이밍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익으면 좋은데 더 놔두면 어떻게 해죠? 신김치가 되고 나중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확 몸에는 안 좋지는 해는 되지 않더라도 가듯이 와인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좋아지는데 더 가면 이미 내가 그걸 땄을 때 이미 다 식초가 돼버리면 원활히 마실 수는 없죠. 그걸 맛있다고 즐기지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이유로 최대한 보관을 천천히 익게 하려면 우리가 일반 냉장고보다는 김치 냉장고에 좋듯이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잘 있는데 눕혀놓는 거죠. 일단은 눕혀 있으면 얘는 와인은 대부분의 수분이 있으니까 이 나무는 수분을 먹으면 더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더 잘 못 들어가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햇빛이 직접 오면 햇빛 때문에도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서너 가지 이상의 와인이 변하는 조건이 있지만 제일 큰 건 빨리 얘를 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 공기 접촉이에요. 그래서 와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픈한 와인 2, 3일만 지나도 어떨 때는 오픈해 놓은 상태면 뭐 하루만 지나도 못 먹고 어떻게든 그걸 다시 좀 막아서 해도 일주일 이상 가기 힘들죠. 4, 5일. 보통 2, 3일 안에 드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일 그나마 무난하고 좀 더 그냥 일주일까지 버텨야 되겠다 싶으면 어찌됐건 코르크 뺀 거를 뒤집어서 왜냐면 뺀 자리는 팽창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뒤집어서 최대한 누른 뒤에 랩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결국은 공기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는 있겠지만 외부 공기는 더 추가로 되는 건 없어서 조금 더 하루 정도는 더 갈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근데 뭐 번거롭죠. 시중에 파는 그 콜크 마개 있잖아요. 네. 그거는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예, 뭐 걔가 완벽하게 차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2단 스크류라고 하는데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와인 사면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얘가 숨겨진 기능 중에 하나가 소믈리에들은 요거 하나만 갖고 다녀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다 되거든요. 심지어는 맥주도 딸 수 있습니다. 맥주도 딸 수 있고 와인도 다 되니까 이거 하나면 다 끝입니다. 여행 갈 때, 놀러 갈 때, 해외 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있어야 돼요.
네. 저희 소믈리에들도 어디 외국에 갔는데 와인 선물 받았는데 이게 없으면 젓가락을 해야 돼요. 못 뺍니다. 네. 꼭 필수품입니다. 대신 기내 캐리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부는 검사에서 이게 나오면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어떤 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확인해가지고 얼마 전에 가족 휴가를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가 가방에 막 아무 데나 막 넣어놓거든요. 왜냐면 필요할 때 있어야 되니까 차에도 막 넣어놓고 하는데 요거를 확인하고 다시 주더라고요. 확인만 하고 주시는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걸로 2단 스크류인데 얘로 와인을 일반적으로 제일 오픈하기 쉬워요. 조금만 아니면 보여드릴게요. 안에 숨어져 있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요 칼. 요 칼은 어떤 데도 좋냐면 택배용으로 찍기 참 좋아요.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딱 손에도 잡히고 일반 칼로 하자니 좀 그렇잖아요. 칼이나 가위. 근데 그런 거 그냥 하기 정말 무난하게 저희도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얘는 이 위에 싸고 있는 캡슐을 제거하는 게 얘 목적이에요. 뭐 이렇게 잡고 와인을 돌리는 것도 방법인데 조금은 F품이라고 할 수 없고 소믈리에들 일반적인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와인을 가만히 놔두고 이 나이프로 여기 캡슐 아래 부분을 제거하는 건데 이 왼손으로 딱 손으로 축으로 댄 뒤에 앞쪽으로 한번 근데 한 번에는 잘 안 잘라요. 두세 번 정도 보통 하시나요? 하고 뭐 돌려서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우리는 정말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뒤집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에서 앞에 있죠? 앞에 있잖아요? 그대로 뒤집어요. 그 다음에 그럼 뒤에를 댑니다. 뒤에를 자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마음으로 잡아가지고 앞에 돌려서 뒤에. 물론 처음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이게 대고 돌리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삐끗해가지고 손끝에 살짝 찢기도 한데 조금은 해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분리가 되면 이 끝으로 얘가 아주 날카로운 칼날은 아니에요. 끝으로 살짝 좀 흠집을 내주면 이 안으로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껍질 벗겨내듯이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얘는 우선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요거 빼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좀 스트레스 안에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돌려가지고 버터플라이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정에서는 이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남자분들은 폼이 안 납니다. 네, 남자분들은 폼이 안 나요. 여자분들은 몰라도 절대 그런 거 갖고 오시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와인 아카데미 나오신 분들은 어이 그런 걸로 와인 오픈을 안 합니다. 이거를 달라고. 이 상태에서 스크류가 있잖아요. 얘가 보면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얘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국은 잘못 들어가면 뚫고 나오기도 하고 막 끊어지기도 하고 어디까지 넣어야 될지 항상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보통 와인은 이 코르크가 여기까지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쯤에 보통 들어있어요. 이 정도쯤에. 그러니까 얘가 쭉 들어가서 그 정도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셨죠?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넣으면 코르크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없는데 안에 이제 좀 가루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일 좋은 건 뚫고 나가지 않는데 제일 깊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야 뽑아 올릴 때 힘을 최대한 받겠죠. 너무 조금 넣으면 올라올 때 중간에 또 끊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적정한 거리를 짓는데 애매모호하다, 좀 위험스럽다 싶으면 어찌됐건 차라리 좀 완전히는 아니고 거의 한 반 스크류 정도까지 넣으면 대부분이 맞아요. 네. 가장 안정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반 스크류 남겨있는 정도. 한 스크류 남겨두면 조금 그리고 이제 코르크도 캐주얼한 와인도 있지만 고급 와인일수록 좀 코르크가 좀 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픈하시는 와인이 좀 뭔가 누가 가져왔는데 옛날에 뭐 유럽에서 선물 받았든지 사왔든지 이게 좀 오래된 와인이야. 좀 뭔가 좀 빈티지가 좀 있는 묵은 와인이에요. 20년 된 와인이야. 그러면 코르크가 20년 동안 버틸 수는 있지만 코르크는 지금 잘못하면 끊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뚫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빼는 게 조금 가루 떨어지더라도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급으로 드시는 와인은 전혀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코르크가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나선형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살짝 뭐 한 4-5시쯤 방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와인은 4-5시쯤 방향에서 실제로는 센터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찍어서 누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센터에 꽂혀요. 왜냐면 나선이니까. 그러니까 누르면서 세우면 얘가 보통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넣는데 저는 지금 이거 들고 하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테이블에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예. 아니면 이게 막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안 들어가시고 넣다가 아까 말한 이 정도쯤 이해하시죠? 이 정도쯤만 넣으세요. 반 스크류에 한 스크류 사이 정도 이 정도쯤만 남기세요. 보이시죠? 네, 이 정도쯤. 더 넣으면 넣을 수는 있죠. 근데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쯤 일단 넣고 2단 스크류니까 얘는 목적이 뭐냐, 한 번에 막 이걸 다 빼는 게 아니라 걸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일 위에 첫 번째 거만 우선은 씁니다. 우선은 여기를 걸고 이 손으로는 이게 안 빠지게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꽉 잡을 필요도 없어요. 안 빠지게만 이렇게 딱 잡아주고 위로. 근데 여기서 막 빼려고 이렇게 제끼다 보면 또 끊어져요. 지금 다 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 내 얘기 지금. 네, 그런 표정이에요. 이 정도면 3분의 1도 아니야. 뭐, 그래요. 3분의 1, 4분의 1만 올리면 되는데 이거면 얘는 역할이 끝이에요. 네, 그런 뒤에 그 다음이 얘는 밑에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얘 말고 밑에 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 스크류라고 하는 거예요. 2단 스크류. 여기를 걸어서 똑같이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제끼려고 하다 보면 또 그 상황에서 많이 끊어지니까 위로 올리세요. 여러분 위. 여러분들이 잡는 방향에서 위로만 올려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서 와요. 아, 이게 헐렁헐렁하구나. 이걸 가지고 그냥 더해서 뽕 뽑아도 되지만 조금 있어 보이려면 네, 살짝 이렇게 왜냐면 쏙 빠져요. 있어 보이는 거는 했는데 이러면 얘는 제거 끝. 그러면 와인과 코르크를 잘 분리된 거예요. 딱 보면 이 끝에 좀 뚫고 나가지 않았네요. 이걸 더 돌리면 아이고 뚫고 나가겠죠? 힘드네. 네. 이걸 뚫고 나가겠죠. 그리고 또 이걸 넣다 보면 사선으로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거를 나중에 뺄 때 잘못하다 보면 손을 삐쳐나온 걸 모르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기 전에 좀 주의하시고 넣은 방향의 반대로 몇 번 돌리면 다시 얘는 빠집니다. 쉽게 빠져요. 그리고 얘는 얘대로 그냥 보시면 되고 얘는 얘대로 갈 끝. 대신 이제 나중에 코르크가 여러분들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 테이블에 올려주죠. 이거 뭐냐면 이 와인의 보관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와인이 어떻는지 마크가 좀 그 흔적이 좀 남아요. 뭐 여기서 좀 올라갔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데 뭐 너무 심하거나 뭐 유해까지 돼 있거나 등등등등 문제가 있으면 벌써 그건 와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많이 거예요. 한 조금 적셔 있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이런 와인들은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막 이렇게 회전되는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안 젖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몇 년 됐고 오래 보관했는데 걔가 하나도 안 젖어 있다. 그러면 걔는 세워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색이 너무 예쁘게 빨갛게 일정하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건 보관 상태가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등등등등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고. 근데 조금 이상하다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그런 이제 매너에는 옳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같이 상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와인의 보관 상태가 코르크에도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테이블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면 계속 이 사람도 가만히 있어요. 말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보시고 뭐 이렇게 약간 여기에서도 안 좋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뭐 와인 화이트 와인이면 화이트 와인의 향이 살짝 나고 레드 와인, 웨이 와인 향이 나요. 한 번 정도 맡아보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어우 좋네요. 보관 잘 됐네요.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서브가 들어가는 거죠. 코르크는 같이 그런 연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라움님이 같이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브이세요라고 이제 호스트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밥값 내는 사람 밥 사는 사람 호스트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오늘 그날 호스트가 누구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따른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으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먼저 호스트가 먹기도 전에 막 먹고 이러면 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생각 많고 그냥 예, 와인 막 따라주고 있는데 막 먼저 먹어버려. 이거는 우리는 그냥 친하게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뢰해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말라움이 이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코르크는 오케이 했어. 그러면 우리 오늘의 그 호스트께서 그러면 소믈리에는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이 와인을 이 좋은 잔으로 드렸어요.
거기 제일 좋네요. 네. 그러면 호스트 분께 맨 처음에 조금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네. 그리고 또 기다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 테이스팅이라고 하는데, 호스트가 하는 테이스팅인데 먼저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 와인이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뭐 번거롭게 그런 걸 왜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따랐어. 딱 마셨더니 와인이 뭔가 시큼해. 그러면 얼마나 큰 실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손님들에게 와인을 대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스킵해도 되고 워낙 신뢰가 되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내가 뭐 신뢰가 되는 와인을 가져왔을 때는 뭐 그런 건 안 해도 되지만, 누군가 그런 혹시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별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스팅 그냥 편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을 해주셔야죠. 예, 좋네요. 좋아요.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제가 쭉 따라드립니다. 특히 이제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성분들부터 쭉 따라드려요. 그러고 나서 남성분들 따라드리는데, 이때 그러면 대충 다 다른 것 같다 싶어서 마셔요. 먹고 싶어. 되게 막 먹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직 서브가 끝나지 않았어요. 뭐냐, 다 딸고 여성분들 레이디 퍼스트, 특히 정말 서양 식당에서는 아무리 나이 많은 분 있어도 여자분이 우선입니다. 꼭 그거 지키셔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 제가 지금은 레스토랑을 아니면 20년을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이런 VIP 분들 많이 오시죠. 그러면 꼭 이분이 가장 큰 어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의 대빵. 꼭 그분들, 특히 직장이 그 계급이 되게 센데일수록 그렇게 강한데, 이분도 따로 저는 딱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있는 그런 그 리더분들, 요즘에 뭐 기관장님들은 다 아니까 당연히 무슨 그렇게 해야죠라고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왜냐면 여기는 그런 식당이니까 레이디 퍼스트.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센스인데 뭘 피해야 되냐면, 연장자부터 원래 따르는데 여성분들 내가 나이 보고 뭐예요? 이런 게 있어서 여성분들은 원래 연장자부터 따르셔야 되지만 그냥 제가 미모순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다 다른 남성분 따라드리고, 이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스트는 지금 따라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실 걸 따라드리는 게 아니라 테이스팅 할 것만 조금 따라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호스트한테 다시 와인이 재차, 그러니까 모든 서브가 끝나고 다시 이분이 마실 걸 따라드릴 때까지를 기다리는, 특히 첫 잔. 이게 글로벌 매너입니다. 이때까지만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다 따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뭐 위하여 치어스 해야 되잖아요. 그때 호스트가 보통 우리 말하는 건배 제의를 하는 거죠. 와주시는 분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뭐 오늘 이렇고 날씨도 어땠고, 근데 자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게 드셔요. 이렇게 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드시면 되고, 많이 드신 분은 또 떨어지면 또 채워주고, 와인은 청잔이거든요. 계속. 또 내가 그 대신 와인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따두시면 돼요. 못 드시는 분들이 남기기 아까워서 무조건 힘들게 와인샷 해놓고 있으면 또 따라줘요. 그렇죠? 와인 청잔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내가 힘들면 어차피 많은 양을 따라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각자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따라드리는 거고, 좀 내가 주량이 많이 적은 분들은 저는 조금만 따라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일반적인 양보다 좀 적게 따라드려요. 근데 그 정도는 그냥 놔두시면 되지, 굳이 그거를 막 아까우니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신랑분이 와인을 좋아하는데 내 거가 안 먹고 남기면 아까우니까 신랑한테 줘도 됩니다. 네. 누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와인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가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두 분 정도 나오셔서 제가 와인을 따를 테니까 그러면 나눠주시죠. 이것도 말씀드릴까? 와인 따를 때 맞아요.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밑에를 여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특별한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따르려고 하는데 받으시는 분이 불안하거나 따르는 사람이 불안하면 그게 제일 좀 안 좋은 거예요. 따르는 방법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따를 때 어떤 게 방식이, 그러면 저는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좀 밑에를 잡고 이렇게 뒤에서 한 손으로 따르는 게 익숙하니까 편하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러가지고 이러면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뭐 다 불안해요. 제일 안정적인 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특히 처음 따랐을 때 더 무겁거든요. 여성분들 무거운 경우도 있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살짝 돌린다고 하잖아요. 이 돌리는 이유가 와인을 그냥 딱 빼다 보면 뚝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옷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살짝 돌려주면 떨어지면 병목을 타고 흐르거든요. 그러라고 솔직히 따라주는 거여서 그 테이블 랩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그 서비스 할 때 이런 거 닦을 수 있는 그런 천이 있으면 한 이 손에다 그걸 받치고 손 위에다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따라서 들면서 이렇게 닦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따르는 분이 안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그냥 거기에 잔을 잘 놔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잔수는 맞나요? 우리 하는 거하고? 그냥 몇 분이에요? 한번 빼고 14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까지 12개네요. 선생님까지 몇 분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빨면 될 것 같아요. 예. 와인 한 병으로 따를 수 있는 잔은 일반적으로 6잔에서 8잔입니다. 그 정도 양을 일반적으로 한 잔이라고 해요. 6에서 8 정도 나오는 양. 얘는 일반적인 잔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적게 따는 거고 인원수를 맞춰서 제가 좀 최대한 살짝 남겼는데 부족하신 분은 좀 더 드려야 되니까 전쟁에 실패한 장군은 살아남아도 배식에 실패한 장군은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식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적정량을 나눠야 되지 안 그러면 한 병 또 까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따라놓는데 잘 있는 걸 이렇게 옮겨줄 수 없고. 그래서 이거 양 조절을 하는 것도 의외로 실력입니다. 다 따라하는 분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여기 뒤에 있네요. 네. 보이고. 제 거요? 정하시라고요? 네. 본인은 나는 저기 그리고 뭐 술을 좀 잘 못 하시거나 뭐 이런 운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놓고 왔어. 다 마시라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조금 대고 좀만 삼켜도 되고 해도 되는 거니까 뭐 다 일부러 다 드시지는 마세요. 본인이 아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거고 굳이 내가 공무원이니까 입에 안 되지 이런 거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희도 심사 블라인드 테스트로 다 와인 심사 평가할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입에다 우물우물한 뒤에 다 뱉어요. 그러면 아주 소량만 남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막 가만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운전을 못하고 이런 건 영향을 크게 안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얘가 가진 향이라든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먹기 전에 향도 있지만 입에 살짝 뱉었어도 남아있는 거에 뒤로 오는 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같이 느끼는 거니까 입에만 아주 소량이지만 입에 좀 넣어서 우물우물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돌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만 해봐도 이 와인이 어떤 맛과 향을 가진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는 살짝 대보시는 거는 크게 본인 주량에 부담 안 줍니다. 그러면 건배 제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배 제의는 호스트님께서 아까도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은 건배는 다른 분 시킬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 제가 할게요. 예. 우리 오늘 도립미술관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반갑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화장실에서 또 만나셔가지고 작년에 강의에 또 좀 또 좋아하셨다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와인과 문화는 하나인 것 같아요. 와인도 문화의 한 파트입니다. 네. 같이 좀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술 전반적인 부분도 발달했고 와인도 같이 덩달아서 서로 이제 문화예술처럼 하나의 교양이 같이 좀 발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멋진 자리 만들어주신 도립미술관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건배는 인비노 베리타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 제가 인비노 하면 여러분들은 베리타스 큰 소리로 해주시면 이게 입에 익어야 다음에 써먹기도 좋아요. 인비노 하면 베리타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인비노 베리타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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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그냥 드시면서 와인은 이렇게 여러 말로도 표현되니까 이런 걸 상치 않은 게 제가 말하고 싶은 와인은 그냥 즐기자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내용 독일에서는 마인이라고 한다. 아이스 마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태리, 스페인 다 비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와인이고 프랑스에서는 맹이라고 해요.
뱅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뱅이 와인입니다. 좀 독특하죠? 뱅이라고 한다는 거.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방에 가까운 뱅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에 가까운 뱅이 약간 이쪽 그 파리 쪽에서 쓰는 파리지앵들이 쓰는 네이티브 발음하고 좀 가깝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와인 책에는 그냥 뱅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은 뭐냐면 원료가 포도입니다. 포도를 가지고 발효해서 만든 술이 와인이에요. 포도로 발효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원료와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모든 술의 카테고리가 달라져요. 원료가 발효인데 원료가 보리야. 그러면 맥주가 되는 거예요. 원료가 쌀이야. 그럼 막걸리가 되는 겁니다. 발효가 하면. 근데 발효 말고 또 하나의 큰 거는 뭐냐면 증류라는 게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증류주잖아요. 증류는 뭐냐? 알코올은 물보다 빨리 끓습니다. 78도에서 끓으니까 얘를 끓이면 1차로 우선은 알코올이 있어야 돼요. 발효를 통해서 얻어진 알코올을 끓이면 이 알코올만 먼저 올라가요. 우리가 끓으니까. 그거만 모아가지고 따로 고농도의 알코올을 만드는 것. 이게 증류입니다. 발효를 해야 증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발효와 증류의 개념을 알면 증류주 중에 이런 그 곡물로 만든 증류주는 위스키, 포도로 만든 증류주는 꼬냑, 브랜디. 이 브랜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료와 방식을 알면 모든 술의 카테고리가 여기서 쫙 나눠집니다. 나중에 이제 주류학개론 같은 거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와인은 그 중에 뭐냐면 포도로 발효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고요. 발효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좀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이쪽인데 이러려고 또 제가 또 다른 공부 좀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쉽게 포도가 당분이 있잖아요. 단맛. 포도가 잘 익으면 당분이 맛있다잖아요. 그 맛있다는 건 당이죠. 이 당분을 효모, 자연에서 살아있건 인공으로 배양했던 효모라는 거는 우리 사람도 에너지원이 당이거든요. 그렇듯이 효모도 당만 있으면 살아요. 그걸 먹고 나서 뭔가를 뱉어냅니다. 변환을 시켜요. 우리도 쌀을 먹었는데 똑같이 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효모가 당을 먹고 나오면 나오는 결과물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부르자라고 된 거죠.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그걸 먹었더니 와 뭐가 좀 기분이 좋구나, 뭐가 뭐 몽롱하고 이렇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게 이런 거 성분이 됐는데 이 성분을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부르자라고 된 거고 이게 자연에서 얻은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뭐가 생기냐? 기포, CO2, 기포가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와인은 생긴 기포를 다 공중에 날려버리니까 기포가 없어요. 오늘 드시는 이것도 화이트 와인인데 와인 만들 때는 기포가 생겨요. 대신 얘는 다 날려버리고 그냥 날라간 상태로만 담으니까 기포가 없는 건데 한 가지 와인이 있죠. 기포가 있는 와인. 뭐죠? 스파클링 샴페인. 이거는 원래 생기는 기포를 못 날아가게 병 속에서부터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처음부터 병 속에서 모든 게 시작해서 모든 게 끝나야 돼. 큰 탱크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손이 많이 가고 비싸요. 근데 스파클링과 쌍파뉴를 샴페인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언급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스파클링 와인은 자연적으로 생긴 기포를 병 속에 놔둔 거고 일반적인 거는 다 공기 중에 날려버리고 알코올 플러스 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죠. 미네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와인이. 발효를 통해서 얻어진 알코올이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뭐 이렇게 흡연하지 않는다. 개념이어서 발효라는 메커니즘이 되게 와인의 또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알고 우리가 그래서 아는 여러 그 중에 뭐 이태리와 프랑스는 항상 싸웁니다. 내가 원조야, 네가 원조야, 맨날 싸워요. 와인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뭐 프랑스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와인을 다 심게 하고 전파해 주는 거는 로마죠, 정확하게는. 시저가 이 갈리아 원정을 하면서 다 포도밭을 다 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프랑스에 포도가 재배돼서 와인 산업이 시작됐는데 그 기술들을 다 원래 로마 시대가 다 로마 때 했죠. 그랬더니 로마한테 야, 너네들한테 다 알려준 건 그리스가 우리잖아. 왜냐면 이쪽에서 문명이 넘어오면서 다 이제 등등등등이 와인 넘어왔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또 재미있는 또 역사하고 뭔가 비교해보고 또 뭐 사조하고 비교해보고 하는 포인트들인데 그런 게 같이 있는데 아무튼 프랑스는 현대의 와인의 이런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법적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프랑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와인을 모르고 와인 얘기가 좀 어렵죠. 또 이태리는 전 국토가 와인 하는입니다. 전 북쪽부터 전 남쪽 섬까지 전 지역에서 와인이 나오고 다 색깔이 캐릭터가 달라요. 근데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게 또 재미고 여행 가면 북쪽 지역에 가면 북쪽 지역에 나오는 와인, 남쪽 지역에 가면 남쪽 지역의 와인, 이런 와인, 바닷가에 바닷가에 있는 와인을 드시는 게 그 지역의 와인과 문화와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는 전주 비빔밥을 서울에도 팔고 강릉에도 팔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와인과 음식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 파리 같은 데 빼고는 그 지역에 가면 왜 우리 보르도 와서 너네 저쪽 딴 와인 찾아? 물론 보르도야 워낙 큰 도시니까 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보르도도 와인이 유명하니까 굳이 다른 와인을 거기다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나라 지역에 여행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즐기는. 우리 전주 오면 전주 지역에 있는, 또는 전주는 전라북도를 그나마 대표하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막걸리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전주에 와가지고 이상한 딴 데 막 지역 막걸리 여기 왜 안 팔아 이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장수 번암 막걸리를 한때 좋아해서 많이 마셨는데 그 집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저 막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번암 막걸리를 안 파는데 노을이라는 막걸리 집에서 번암 막걸리를 팔아서 그것 때문에 그 집을 저는 많이 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사장님 왜 맛이 좀 우리 번암 막걸리 없어요? 그랬더니 잘 안 먹어서 그걸 안 팔고 장수 막걸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장수군 번암면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양조장건가 보다 하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봤더니 서울 장수 막걸리였던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왜 전주에도 서울 장수 막걸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써나보다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소비자분들이 그냥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한다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와인 얘기도 전 하러 왔지만 이 프랑스나 얘네들이 이태리가 얘네들이 발달이 된 이유는 그 지역의 와인과 어떤 식문화를 우리 스스로 지킨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좀 저희는 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주는 아주 좋은 식문화와 막걸리 문화들이 있는데 저는 막걸리 자주 가잖아요. 막걸리 집에. 근데 저도 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막걸리 저도 좋아하니까 박 원장님 막걸리도 먹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어디 좋아해요? 저는 어디 좋아합니다. 아까 말한 이런 그런 개념으로. 근데 우리 어디 막걸리 집 어느 막걸리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막걸리 집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데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 다 손으로 다 만들어. 그래요? 그러면 거기 막걸리는 못 팔아요? 글쎄, 그러면 뭐지? 막걸리는 없고 안주만 있어요. 좀 이러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발전이 돼서 이런 막걸리를 먹으려면 어느 집을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송명사 막걸리를 좋아해서 고구려 막걸리집을 자주 가는데 거기는 그게 파니까 꽤 오래전부터. 근데 그 고구려 송명사 막걸리는 아주 매력적인데 그 와인을 먹기 위해서는 그 집을 가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먹기 위해 어떤 걸 찾아가는데 그래야 그 막걸리가 더 무리수리 더 발전되고 널리 퍼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이거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어디는 슈퍼 막걸리가 또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슈퍼 막걸리를 먹기 위해서 어느 집을 가야 되고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와인도 그렇거든요. 이 와인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여행 가서 그 와이너리를 찾아가고 이렇게단 말이죠. 이런 거를 좀 우리 것도 이제는 좋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특히 전주라는 도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와인하고 같은 개념으로 듭니다. 유명한 와인 중에 이런 와인이 하나 있어요. 보르도에 있는 1등급 와인을 만드는 데인데 1등급 와인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와이너리 샤크 무또 무치드라는 와인이 있는데 아무나 쉽게 방문도 잘 안 해주지도 않지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르도 가면 가보고 싶은 와이너리 중에 양주장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도 보면 막걸리 집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뭘 만드냐면 이 와인 자체도 워낙 좋은 와인이지만 와인과 예술이 합쳐진 걸 보여줍니다. 느낌이 같은 와인인데 뭔가 다 다르죠. 이게 레이블이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를 미리 이제 몇 년 전에 다 약속을 하는 건데 유명한 작가들한테 작품을 내라고 그걸 받아서 공짜는 아니고 얘네들 와인을 한 빅박스인가 24병이 빈다고 해요. 한 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건 아닙니다만 물론 작품가에 비하면 어떤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받아서 거기에 레이블에 다 매년 바뀝니다. 1970년은 샤갈이 그림을 그렸어요. 71년은 카딘스키가 그렸습니다. 앤디 월도 그렸습니다. 75년. 피카소도 그렸네요. 73년. 보통이 아니죠. 그냥 막 동네 어디 이건 아닙니다.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만드는 건데 이럴 정도로 레이블에 작품을 그려놓고 하는데 특히 73년 같은 경우는 좋은 해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좋은 해, 해마다 지금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해가 아닌데도 가격은 더 뛰었습니다. 왜냐? 피카소여서? 뭐 그거 뭐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건 73년도에 이 와인이 드디어 1등급으로 올라갔고 2등급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 피카소의 레이블을 그렸고 그 해 돌아가십니다. 73년도에 돌아가시는데 뭔가 좀 느껴지죠? 이 와인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뭐 이런 스토리들이 와인과 예술이 연관된 그런 와이너리다.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분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원래 없었어요. 계속. 리우판이라고 하는 이우원 작가님이 드디어 들어갔어요. 빈티지가 2013 빈티지. 왜 이거는 제가 현지 와이너리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렇게 매년 작가의 소개와 작품 소개 등등이 항상 와인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점으로부터는 그 작품이 이런 그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등급 체계를 만든 게 1855년이에요. 그때 만든 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딱 실제로는 2번 더 변했지만 크게는 한 번 변했는데 그게 73년 무통 로칠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그때 당시 독립무장관인데 올려줬고요. 이게 이제 와인에서는 1855년에서 아주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등급 체계를 만들고 1855년 이 만국 박람회 때 이 만국 박람회 때 각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 건 지금 엑스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너네들 뭐 제일 좋은 거 와서 좀 자랑해 이런 건데 보르도는 너네가 와인 유명하니까 와인으로 하는데 그냥 오면 뭐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니까 당시 거래 가격 기준으로 제일 괜찮은 거 좀 추려봐 60개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하나 유명한 거 하나 넣고 그걸 또 그냥 내면 헷갈리니까 등급을 나눠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눠가지고 딱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이때가 나폴레옹 3세 때인데 격변기죠. 나폴레옹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토이센 등등 그 격변기인데 이때 이걸 했는데 이때가 미술사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같이 연관돼 있더라고요. 1855년이 사실주의가 태동을 했더라고요. 딱 저 해. 저 때 쿠르베가 본인의 작품을 걔네 아카데미 살롱전에 못 들어가니까 에이 야 나 너네 거기 안 껴. 나 우리끼리 할 거야. 그래서 저 만국박람회 할 때 그 해 그 만국박람회장 근처에 그냥 자기 전시회를 한 거고 밑에 사람들이 봤을 때 뭐지? 센세이션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중에는 사실주의라는 사조로 얘기하는 그때가 같이 185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름 그랬어요. 왜냐면 와인에서도 아주 큰 그 뭐랄까 변화를 줬던 시기인데 미술사에서도 사실주의는 상당히 큰 변화의 시점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요가 이제 몽펠리에 만든 이 봉주르 크루베라는 작품이 이제 여기 있고 이 오르낭의 매장이 또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와 정말 대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것보다 이 PPT 화면보다도 좀 큰 것 같아요. 감동도 너무 컸고 제일 그 미술관 한쪽 벽면에 포인트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잠깐만 여기서 그 들었던 그 도슨트 수업을 듣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좋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인만의 조금 매력 있는 작품이나 작가를 찾아서 갈 일이 있을 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도 좀 공부를 좀 계속 해보려고요. 네, 재밌습니다. 이제 이런 일례 우리가 자유리 나중 정도 와인의 신용방으로 이렇게 좀 소개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와인을 어떤 와인을 마셨는데 그게 무통 로칠드입니다. 무통 로칠드 어떤 빈티지를 마셨는데 그 와인을 먹고 나오는 느낌이 일례의 만종이다. 많은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고 이런 게 이제 다 와인하고 어떤 예술과 어떤 다 큰 틀에서 연결고리들이 같이 있다. 와인과 테이블 매너는 좀 더 뭐 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 관계상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하고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분이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분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성경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미식 예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이분이 이제 판사이시자 뭐 여러 가지 시대의 어떤 하나의 그 지식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미식에 대해서도 책을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미식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식당이 맛있다 이게 아니라 식재료가 우리는 어느 지역 우리가 좋고 우리의 뭐는 어떻고 뭐 토합을 하면 어떻게 이런 거 그리고 얘는 건강적으로 아주 이쪽에도 생략적으로도 워낙 출중하신 분이어서 얘를 먹으면 건강에는 어디에 좋고 어디에는 안 좋고 등등등등 한 그런 미식에 관련된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네, 이분이 가장 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 당신이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와인을 마시는지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 명언이 많지만 그 말이 이제 우리 와인업계에 조금 아는 사람들은 감동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비싼 와인을 먹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 그런 거는 우리 속물이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 해주면 또 속으로는 말하지만 또 속물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와인을 선택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다 나의 문화적인 소양이라든지 이게 다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워낙 훌륭한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런 뭘 먹는다가 이렇게 또 중요한 시대가 우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우리는 지금 더 그러고 있다. 여기 있고 와인을 잘 마실 때 여러분들 뭐 대부분 뭐 이 여기 스템 부분 잡는다고 알고 계시죠? 여기 잡아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여기 볼 잡으면 큰일 난다고 알고 계시죠? 네, 왜 큰일 나죠? 와인은 온도가 중요한데 볼을 잡고 있으면 내 체온의 온도가 전달해서 와인이 형편없이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누군가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실 때 물론 지금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 테이블에 놓고 어쨌든 한번 들고 마시는데 잠깐 잡고 있던 그게 와인의 온도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줄까요? 또 설사 있다고 한들 정말 안 좋아질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진짜 안 좋아지나? 손 대면 큰일 나나? 이게 아니 직접 손 담그면 몰라요. 근데 뭐 색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일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소믈리에들이 최고로 격식을 아주 많이 갖춰서 하는 교육을 막 대량인 일반인들이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즐길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마치 소믈리에가 와인을 서브할 때 하는 것처럼 와인은 무조건 밑에를 잡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따면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가봐서 뭐 프랑스 리테일 가보시지만 걔도 그냥 편하게 먹어요. 편하게 잡고 굳이 이걸 갖고 막 볼 잡으면 큰일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걸 너무 이제 격식이 초창기에 이제 아까 말한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마치 점체 항상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냥 즐길 때는 그냥 즐기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막 한식을 먹을 때도 그냥 국밥집 가서 먹을 때랑 한정식 가서 먹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한정식 가서 먹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챙겨 입고 신발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가지 일부러 막 반바지 슬리퍼 신고 한정식 안 가잖아요. 국밥집 가려고 일부러 정장 입고 안 가잖아요. 네,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파인다이닝이나 뭐 특별한 자리에 초대됐거나 이런 자리는 거기에 맞는 예의를 갖추는 거고 편하게 그냥 식사할 때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편하게 먹는데 편하게 먹어요. 근데 그걸 너무 동일시 본다는 거지. 다 하나로만. 무조건 항상 최고급 레스토랑에 식사하는 그 룰로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건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이 19일이죠? 네. 어제가 돌아가신 날이셨더라고요. 18일. 김현수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깡드시 총재입니다. IMF. 돈 빌려주고 왔을 때예요. 이분은 프랑스 분이세요. 프랑스 최고의 석학이고 웬만한 국가 우수보다 훨씬 힘이 세죠. 이 여러 가지. 근데 이분은 지금 어디 잡고 있죠? 와인이 온도에 주는 영향도 모르고 저기를 잡고 계시나요? 이거 그냥
즐기는 자리와 아까 말한 테이스팅, 조금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하는 거랑을 우리가 혼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대부분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느 자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으시라는 얘기고, 또 대부분 그렇죠. 예, 내가 혹시 여기 잡으면 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 여기를 안 잡으려고 하는데 잡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와인 온도가 중요한데 지금은 서브된 온도가 적정한데 냉장고가 막 꺼내면 온도가 몇 도죠? 3, 4도 되잖아요. 냉장고에서 막 꺼내면.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맛이 음용하기 좋은 온도보단 좀 차가워요. 근데 너무 차가우면 향은 죽거든요. 그러면 와인을 오히려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실제보다 차갑잖아요. 내가 손으로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올려줄 수 있게. 지금이야 괜찮지만 겨울에 11월 달에 차에서 레드와인 좀 내가 하루 정도 갖고 다녔어. 온도가 그나마 춥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덥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차에서 꺼내왔어. 먹으려고 하면 차가워요. 차를 밖에다 오랫동안 세워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인 따르면 차가우면 향은 죽습니다. 레드와인은 적정 온도가 16도, 18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렌즈에 돌릴 수 없잖아요. 내가 오히려 와인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볼을 잡고 내가 온도를 컨트롤하는 거죠. 낮추는 거는 얼음에 꽂아서 낮추는 거고,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체온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지, 그거는 무조건 볼 잡으면 안 되고, 무조건 스텝만 잡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베이스.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와인을 모르는 사람 같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이 와인 테이스팅 할 때 밑에를 잡고 돌리는 스몰링 하는 게도 무게중심이 낮아서 좋고, 향 맡고 이렇게 빛의 각도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잡는 사람들은 와인 꽤나 일단은 아는,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척하는 거죠. 아는 채. 좀 와인 좀 알아. 이렇게 알아줘.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빛은 이렇게 봤을 때 빛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보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어두운 데도 보면 뒤에 배경이 뭐냐에 따라 와인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도 보면 어둡게 색깔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살짝 이렇게 밝은 밑에 놓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화이트도 있지만 레드는 요 가운데를 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테두리가 이렇게 보면 오래 묵은 와인일수록 약간 갈색빛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이 와인이 어느 정도 숙성됐다, 익었다, 몇 년산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어요. 어라운드로. 오래됐는지, 아직 영한 건지 등등. 그래서 색을 보는 것도 아까 말한 내가 이 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신 이제 그걸 맞춰라, 틀렸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큰 경향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보일 거예요. 색도 보고, 향도 맡고, 맛으로도 체크하고, 그리고 오감으로 즐긴다고 하잖아요. 또 이 스파클링의 터치, 그 다음에 와인잔 부딪히는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가 청각. 그 다음에 우리가 입에 닿는 촉감이라든지 스파클링의 터치감, 이게 촉각까지 되는 거죠. 오감이 다 만족하는 건데, 우리가 또 예술과 문화를 살아가시는 분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스토랑에 일 안에 뭐 노벨상을 아니고 뭐 그런 걸, 문학상을 아무튼 유명한 걸 받으신 분이니까 전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서양 음식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희 레스토랑 모시고 오신 거예요. 와인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샴페인을 맨 처음에 주문하셔가지고 오픈해서 따라드렸어요. 이란에서 노벨상을 하고 나도 유명한 무슨 그런 대단하신 분이시래요. 이란에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딱 하고 딱 마시더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 스파클링 샴페인이잖아요. 기포가 막 터지잖아요. 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자네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 기포가 바바바바바 터지는 게 들려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 그래서 청량으로도 즐긴대요. 자기의 샴페인을. 내가 와, 역시 문학가에서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을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재미가 같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냥 형식보다는 어떤 즐기한 거는 좀 그 즐기는 그 포인트, 우리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취임 초에 미국이 제일 잘 나갈 글로벌 CEO들하고 자리 찍었는데 우리나라 관료만 스텝 잡고 있고 다 볼 잡고 있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볼 잡는 게 정석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심시에 따질 필요는 없다. 또 하나가,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고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 느껴지세요? 또 하나가 시선, 아이 컨택. 우리가 되게 못하는 게 중에 하나가 눈 보는 거거든요.
남자들 눈 까고 막 이러는지 모르지만 눈을 마주치는 게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가 있다 또는 뭐 숨기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막 눈 피하고 뭐 하면 뭔가 다 숨기는 게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물론 한국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뭐 그런 걸 뭐 이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인연 글로벌화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주눅들어 눈 피할 필요는 없죠. 눈을 보는 게 되게 중요시해요. 실제로. 그래서 건배할 때는 항상 눈을 봐요. 대신 키가 크신 분은 서로 맞춰주는 거죠. 막 째려보라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주면서 같이 위아래 건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 이런 내용의 건배할 때 당신의 눈동자에 와인을 건배를 하는 명대사가 실제로 되게 기대했습니다. 실제 영어 번역은 저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번역하신 분이 정말 잘하셨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보고 있다, 당신의 눈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애기야, 난 너의 눈을 보고 있어. 이게 실질적인 영어 대사인데 당신 눈동자에 건배를 이라고 이제 뭐 그런 내용으로 또 그만큼 와인과 함께 눈을 보는 게 오히려 훨씬 중요하다. 잔을 어디 잡느냐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와인은 있는 특히 레드 와인에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성분 레스베라트롤인데 이게 뭐 항산화, 항염증, 뭐 혈관 재생,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등등의 너무 좋은 보고가 너무 많아요. 와인이 당연히 약은 아니고 보약으로 드시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음식에는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좋은 에너지를 얻잖아요. 이왕이면 술을 드실 거면 와인으로 드시면 좀 더 낫지 않나. 제가 이게 또 좀 석사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데 유일하게 세계 슈퍼푸드에 들어있는 유일한 알코올 음료는 와인입니다. 와인 드시면 절대 건강식품은 아니니까 과용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즐기시면 여러분들 즐거운 와인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괴테도 그랬습니다. 맛없는 와인을 마시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맛있는 게 비싸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먹고 떠들면서 인비노 베리타스 진리와 진실이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여러분들 가지시면 와인 하나라도 그 자리가 재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